어제였죠.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페드가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그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호주 중앙은행이나 그 외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갈 길,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여전히 이어가야 되고, 물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페드도 마찬가지고,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다소 완화가 됐지만, 이제 통화 약세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즉,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리스크들도 각국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구조가 있고, 이 불안정한 구조 하에는 사실은 ABCP 그리고 부동산 PF라는 부실에 대한 리스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중국 수출까지도 이제 안 좋아지는 양상들, 즉 이야기는 물가는 잡아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경기의 약화 정도도 상당히 좀 세질 것이다.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이 내년도 전망치 자체를 1.7% GDP 전망치를 1.7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는 한 3% 중반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야기인즉슨 내년도에 한국 국내 경제 자체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물가는 잡아야 되고 고금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겠으나 속도 감속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감속과 물가 그리고 경기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보여졌습니다. 네, 미국은 아직 12월 FOMC를 남겨두고 있죠. 사실상 금리 인상의 시그널보다는 최종 금리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최종 금리 어느 정도 될까요? 어, 5%를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분위기와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5% 초반대, 즉 상단이 5.25 정도이거나 5.5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저도 거기에 일단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중반기, 즉 6월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불안,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리스크. 이 구조적인 리스크는 전 세계 경제가 러우 전쟁이 끝난다, 혹여나 끝난다 하더라도 글로벌 블록화 그리고 그 속에서 미중 전쟁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여전히 공급난 리스크가 좀 세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원재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적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변동을 반복하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도에 또 이 원재재 가격이 또 상승할 여지도 또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내년도에 일단은 많은 확률로는 5% 초반대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중반기 넘어서면서부터까지도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경우를 고려하면 5% 후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률하고 자연실업률의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 원론적으로 좀 대략적인 추정을 해보면 내년도에 가능한 금리 수준은 원래는 기준금리가 6%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다. 최근에 뭐 서머스 전 장관이라든지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뭐 7%, 6%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좀 과도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이제 최종금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6도 좋고 7도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올해 초에 나왔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인플레를 잡고,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고, 그 다음에 투기 심리를 잡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을까? 참고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이제 3.5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파이긴 했으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그분께서도 좀 예측의 방향성이 좀 틀리셨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주요국의 통화기축 정책 스탠스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미국과 전 세계 경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앞으로 최근에 이제 현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의 감속, 인플레 완화가 이제 현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저에 있는 모든 베이스가 되는 경제 구조적 리스크는 블록화입니다. 이 블록화는 이미 우리가 15년 이후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서 국가 우선주의 G2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싸우고 특정한 품목을 금수하거나 그리고 특정한 품목을 수출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교역을 단절시키고 관세를 부과시키는 그러한 이제 양상으로 나타났었는데 올해 이제 그러한 갈등들이 이제 서방과 오히려 그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의 잠재적 요소가 있었던 상태에서 올 2월에 이제 러우 전쟁이 터졌죠.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실상 그 전에 있었던 미중 갈등에 의한 공급망 리스크는 더 확산이 되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런 양상들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리스크, 즉 블록화 양상은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여기에 블록화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서방은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일본까지도 들어있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약간 포함이 되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블록 자체는 이제 약간의 결속력이 약하고 그리고 특성으로 봤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 그리고 사우디, 인도도 직간접적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중국 블록 같은 경우는 결속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즉 과거처럼 미중 무역 분쟁처럼 두 국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블록화돼서 편을 나눠서 싸우는 흐름 속에서 일단은 중국 쪽 블록들이 대부분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화 속에서 원자재 공급난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역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내년도 경제가 금리 인상보다도 이런 블록화에 따른 교역 단절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로 둔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 경제 둔화가 좀 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글로벌 블록화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글로벌 블록화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요? 본래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은 장기 10년 혹은 15년을 주기로서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소 냉전 시대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앞서 말씀드린 공산당 국가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국가 이렇게 서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체제를 서로 이제 반대되는 대립적 구조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2000년 초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2000년 초반 들어서면서 소련이 과거에는 어떤 냉전의 가장 주요 핵심 국가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러시아로 이제 우리가 국가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는 사실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서로 간의 교역을 원활히 하고 싼 물건은 이곳에서 사고 그리고 기술이 좋은 곳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그로 인한 부의 획득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싸게 사고 좋게 팔고 그 소득을 서로 분배해서 갖자라는 의미로 굉장히 순환적인 경제 표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서프라임 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서로 순환 경제라고 해서 서로 믿고 사고 그리고 거래를 해왔는데 이것이 한국가에서 이제 리스크가 터지니까 그것들이 우리한테까지 번지는구나라는 이제 전염효과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국가들이 이제 점점 약간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서 2015년 넘어서면서부터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이제 중국이 여러 교육이나 기술 여러 시장에서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견제 압박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선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이 한 4, 5년간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때까지도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자국 중심으로만 백신을 맞으려는 이제 백신주의, 백신의 어떤 이기적인 국가주의 양상들이 국가 우선주의로서 표출이 됐었고 이 우선주의 패러다임이 4, 5년 지속된 다음 지금 최근에는 이제는 이념이 맞는 국가들끼리 뭉치자라는 개념에서 블록이 형성이 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권과 중국 관련 블록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블록에 대해서 과거에는 있었을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930년대 영국에 파운드 블록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경제적 호황 그리고 식민지까지 누리는 굉장히 큰 번영 시기를 누렸을 때 거의 뭐 30여 개 국가들이 이제 블록화되어서 영국 파운드화에 이제 패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국 파운드 블록에 속함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소속된 국가들이 지치고 경제적 체력이 굉장히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대략 좀 긴 기간이긴 했지만 한 2, 30년 이후에는 완전히 다 탈퇴를 했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달러 패권 중심으로 블록이라기보다는 어떤 패권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었다.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나 레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형성이 되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자유주의도 한번 해봤고 냉전주의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들이 다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형성된 블록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5년, 10년까지도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